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한 교수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문자를 비교 연구한 결과 한글이 가장 완전한 문자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과연 라틴 문자, 한자, 아랍 문자를 제치고 한글이 1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9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 제3강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석사과정 학생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실 맨 앞에 선 파울러 교수는 30년간 세계 언어학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의 논문은 하버드, 예일, 케임브리지에서 필독서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교수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더니 칠판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문자는 왜 존재하는가?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30초 정도 침묵이 흐른 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인류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라틴 문자부터 한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데바나가리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잠시 멈춘 뒤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글이 가장 완전한 문자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은 펜을 떨어뜨렸고 일본 학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죠. 프랑스 출신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라틴 문자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표준 문자 아닙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수가 많다고 해서 완전한 문자는 아닙니다. 인도에서 온 아미트도 질문했습니다. 그럼 산스크리트의 데바나가리 문자는 어떻습니까? 우주의 진동과 연결된 신성한 문자인데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실용성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학생 리웨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자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한 글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교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깊이는 인정하지만 배우기가 너무 어렵죠.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한국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글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울러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글만큼 완벽한 문자는 없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 같군요.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순간이었죠. 과연 이들은 자신의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울러 교수의 충격적 선언이 사실로 밝혀질까요? 일주일 후 옥스퍼드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문자를 변호할 준비를 단단히 해왔죠. 첫 번째 발표자는 프랑스의 소피였습니다. 그녀는 지난주 당황했던 모습과는 달리 당당한 자세로 일어섰어요. 소피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라틴 문자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계몽주의, 산업혁명까지 인류 문명의 모든 위대한 순간들이 이 26개 알파벳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고개가 끄덕이며 소피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열변을 토했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괴테의 파우스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이 모든 걸작들이 라틴 문자로 쓰여졌습니다. 소피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0억 인구 중 38억 명이 라틴 문자를 사용합니다. 인터넷의 80% 이상이 라틴 문자로 작성되어 있고 국제항공 표준어, 의학용어, 과학 논문까지 모두 라틴 문자 기반이에요. 파울러 교수는 조용히 소피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독일의 한스와 영국의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라틴 문자는 단순함의 극치입니다. 26개 글자만 알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모두 쓸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진정한 국제 문자가 바로 라틴 문자입니다. 소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파울러 교수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소피.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군요. 교수는 칠판에 몇 개의 영어 단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러프, 스루, 카프, 이너프. 교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네 단어에서 OUGH는 모두 다르게 발음됩니다. 라프, 스루, 코프, 이너프. 같은 철자인데 왜 발음이 다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교수는 계속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커널은 왜 커널로 읽히죠? 아일랜드에서 S는 왜 발음하지 않습니까? 독일 학생 한스가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생긴 예외입니다. 대부분은 규칙적이에요.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아서 규칙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영어에서 정확한 발음과 철자의 일치율은 겨우 50%입니다. 프랑스어는 더 심각해서 30%에도 못 미치죠. 라틴 문자를 쓰는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데 평균 2-3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소피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재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라틴 문자의 풍부함 아닙니까? 하나의 철자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어요. 풍부함과 비효율성은 다릅니다. 컴퓨터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자동 번역기가 라틴 문자 언어에서 오류를 자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규칙성 때문입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습자의 고통입니다. 전 세계 문해율 통계를 보면 라틴 문자를 쓰는 언어들의 문해 완성 연령이 다른 표현 문자들보다 평균 1-2년 늦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피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라틴 문자의 위상이 한순간에 흔들린 것이죠. 다른 학생들도 충격을 받은 듯 조용히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역사적 업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효율성과 학습 용이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2주차가 되자 강의실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주 소피의 참패를 목격한 학생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번 주 발표자인 인도의 아미트는 전통 의상인 하얀 쿠르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대 산스크리트 경전이 들려 있었죠. 아미트는 경건한 자세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산스크리트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옴 가네샤야 나마. 그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의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이 의식 같은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기도를 마친 아미트는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데바나가리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는 신들의 문자라는 뜻이죠. 5,000년 전 히말라야 산맥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 우주의 진동을 글자로 옮긴 것입니다. 아미트는 칠판에 아름다운 데바나가리 글자들을 써내려갔어요. 각 글자마다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각 자음은 자체적으로 어모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근본 소리인 옴과 연결되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미트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했죠. 산스크리트 한 단어, 한 문장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물질적 의미, 심리적 의미, 영적 의미까지 말이죠. 아미트는 감정에 차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양의 과학이 이제야 발견한 원자론을 우리는 2500년 전에 이미 데바나가리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누에이엔유라는 단어로 말입니다. 강의실에서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요가, 명상, 아유르베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모든 지혜가 데바나가리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문자 없이는 인류가 이런 보물들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파울러 교수는 지금까지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아미트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데바나가리의 신비로운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미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데바나가리는 발음과 문자의 일치도가 거의 100%입니다. 어떤 단어든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정확한 발음이 나와요. 라틴 문자의 혼란스러운 불규칙성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미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파울러 교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존경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워 보였어요. 아미트, 정말 아름다운 발표였습니다. 데바나가리의 철학적 깊이는 인정합니다. 교수는 잠시 멈춘 뒤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데바나가리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미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약 4억 명 정도입니다. 교수가 재차 물었습니다. 인도 전체 인구는 14억 명이죠. 그럼 나머지 10억 명은 어떻게 됩니까? 아미트는 땀을 흘리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영어 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가슴 아픈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 20대의 70%가 데바나가리보다 영어를 더 편하게 사용한다는 통계였죠. 아미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신성한 문자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자국민들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완벽한 문자라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박물관의 유물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문자는 일상에서 쓰이는 문자입니다. 아미트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신성한 빛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충격을 받은 듯 조용히 있었죠.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학적 완성도와 현실적 활용도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파울러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력에 있습니다. 3주차 중국 학생 리웨이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 동료들의 참패를 지켜보며 각오를 다졌죠. 리웨이는 당당한 걸음으로 강단에 섰고 붓과 먹을 꺼내어 칠판에 한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첫 글자는 지혜지였어요. 리웨이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글자를 보십시오. 위쪽에 는 알물, 아래쪽에 은나를 의미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죠. 학생들의 눈빛이 흥미로워졌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사랑애를 썼습니다. 가운데 마음을, 그 위아래로는 받아들임과 베풀물 뜻해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글자 하나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파울러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웨이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열변을 토했죠. 공자, 노자, 맹자. 동양 철학의 모든 정수가 한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서양이 중세 암흑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문명의 꽃을 피웠어요. 리웨이는 현실적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5억 명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까지 포함하면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문화권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파울러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질문했어요. 리웨이 한자를 완전히 익히려면 몇 개의 글자를 알아야 합니까? 리웨이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3,000개 정도면 충분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문을 읽으려면 최소 5,000개, 대학 수준의 글을 이해하려면 8,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자 사전에는 총 5만 개가 넘는 글자가 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중국 농촌 지역의 문해율은 여전히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의 주요 원인이 바로 한자의 학습 난이도예요. 리웨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표의 문자라 직관적입니다.
그림처럼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어요. 그럼 우울이라는 글자를 처음 보는 아이가 바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교수는 결정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자 입력은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자를 입력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 인공지능도 한자 처리에서 다른 문자보다 많은 오류를 보입니다. 리웨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한자의 예술성은 어떻습니까? 서예는 동양의 가장 높은 예술 형태예요. 교수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예술로서의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자의 1차 기능은 의사소통이죠.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어요. 5000년 문명의 자부심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자의 문화적 가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접근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4주차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참패를 목격한 학생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파울러 교수는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관점에서 문자를 평가해보죠.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스마트폰 입력 속도 비교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죠. 같은 내용을 입력할 때 라틴 문자는 평균 45초, 한자는 1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글은 놀랍게도 28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스가 손을 들며 항의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한글에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교수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음성인식 정확도 통계였죠. 한국어의 음성인식 정확도는 97.8%로 세계 1위입니다. 그 이유는 한글의 규칙성 때문이에요. 중국 학생 리웨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사용자가 훨씬 많잖아요. 교수는 차분히 답했어요. 사용자 수와 문자의 효율성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문자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는 놀라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문해교육에 GDP의 2.8%를 투입합니다. 반면 한국은 0.9%만 투입해도 더 높은 문해율을 달성해요. 한글의 학습 용이성 덕분이죠. 프랑스의 소피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왜 한글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나요? 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언어의 확산은 문자의 우수성보다 정치적, 경제적 힘에 달려 있거든요. 교수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었거든요.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관점도 제시했습니다. 챗GPT, 구글 번역기 같은 AI들이 한국어를 처리할 때 가장 적은 오류를 보여요.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성 덕분입니다. 영국의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한글이 정말 완벽한 문자인가요? 교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완벽한 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는 분명히 한글이에요. 교수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30년 후에는 문자의 우수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 학습 효율성, AI 호환성. 모든 면에서 한글이 가장 유리하죠. 강의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문자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 김민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파울러 교수는 아직 한글 이야기의 절반도 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한글의 비밀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5주차 파울러 교수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교수는 조용히 사진들을 칠판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글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10년 조선 총독부의 모습이었어요. 교수가 설명했죠.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면서 가장 먼저 한글을 없애려 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불타는 한글 교과서들이었습니다. 193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금지되었습니다. 한글로 된 책들은 모두 불태워졌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산골 움막에서 아이들이 모래바닥에 한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어요. 독일 학생 한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한글을 가르치다 발각되면 감옥에 갔고 심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교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쳤어요. 일제강점기에도 몰래 제자들을 키워냈죠. 그의 제자들이 광복 후 한글을 되살려낸 주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서민들이었어요. 교수가 네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한글로 장부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죠. 일본어를 배우라고 강요받았지만 몰래 한글을 고집했어요. 프랑스의 소피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한글을 지키려 했을까요?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거든요. 교수는 광복 후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1945년 해방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글 교육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글 학습반이 만들어졌죠. 70세 할머니도 20세 청년과 함께 한글을 배웠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방 직후 20%도 안 되던 문해율이 10년 만에 80%를 넘어섰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이었죠. 한글의 과학성과 민족의 의지가 만나 이룬 성과였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1989년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던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와 한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어요. 중국의 리웨이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다니.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한글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교수는 마무리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왔지만 한글은 의도적으로 지켜낸 문자예요. 그 과정에서 더욱 소중해졌고 더욱 완성되었죠. 강의실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 김민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쓰고 있는 한글이 이렇게 소중한 유산이었다니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주차가 지나고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문자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글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미국에서 온 제이콥이었어요. 그는 원래 체로키 문자의 우수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몇 주간의 강의를 들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이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체로키 문자를 발표하려 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를 바라봤죠. 제이콥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분명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세코야라는 한 사람이 12년 만에 만들어낸 기적 같은 문자죠. 불과 몇 년 만에 체로키족의 문해율을 90%까지 끌어올렸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지금 체로키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2,000명도 안 됩니다. 제이콥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한 문자라도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체로키 문자는 개인의 천재성으로 태어났지만 집단의 의지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파울러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제이콥을 바라봤습니다. 훌륭한 깨달음입니다, 제이콥. 문자의 생존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몫이죠. 그리고 한글은 바로 그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남은 기적 같은 문자예요. 제이콥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자의 생존은 곧 공동체의 생존이다. 그의 메모를 본 옆 학생들도 같은 내용을 받아 적었어요. 인도의 아미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데바나가리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완벽해도 젊은 세대가 외면하면 결국 박물관 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리웨이도 고백했습니다. 한자의 예술성과 깊이는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21세기에는 효율성과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프랑스의 소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글이 정말 놀라운 게 과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생명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문자인 것 같아요. 라틴 문자는 널리 퍼졌지만 불규칙하고 다른 문자들은 체계적이지만 사용자가 적거나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이콥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한글은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지배층을 위한 것이었는데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잖아요. 파울러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한글의 DNA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태생부터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자였던 거죠. 영국의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글이 세계 문자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교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글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강의실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8주 만에 돌아온 마지막 강의 날 옥스퍼드 강의실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7주간의 여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의 문자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칠판을 깨끗하게 닦고 있었어요.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날이었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자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8주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류 문자의 역사를 돌아보았고 각 문자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교수는 칠판에 천천히 한글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이다. 아름다운 한글 글씨체가 칠판을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학생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인가요? 파울러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한글은 현존하는 모든 문자 중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교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첫째, 24개 기본 자모의 조합으로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발음과 표기의 일치율이 99%에 달해요. 셋째, 학습 기간이 다른 문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의 제이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한글이 완벽한 문자네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한 문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문자 중에서는 한글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교수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닙니다. 이 문자가 살아남은 과정, 그리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프랑스의 소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화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글은 지금도 새로운 외래어, 신조어를 완벽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K-팝, 한류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교수는 최근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80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었어요. 대부분이 한글의 배우기 쉬움에 매료되어 시작한 경우들입니다. 인도의 아미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이해합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예요. 중국의 리웨이도 인정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글의 우수성은 부인할 수 없네요. 특히 체계성과 효율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한글은 바로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교수는 칠판의 한글 문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한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일제강점기 지켜낸 민족혼, 그리고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어요. 강의실에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8주 전 한글을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경탄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3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문자예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8주간의 여정을 통해 그들은 문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죠. 김민수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문자를 쓰고 있구나. 한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었어요.